자, 김일병이 어떻게 생겼는가? 좀 곱상하게 생긴 그런 약간 꽃미남 유형의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콧대가 좀 고집스럽게 높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김일병은 관모가 세모눈을 지을 필요도 없을 만큼 유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바로 다음 날부터 관모는 꼬리 밟힌 독사처럼 약이 바싹 올라서 김일병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 오관모와 김일병의 좀 굉장히 오묘한 이제 관계가 나의 관음적인 시선에 의해서 묘사가 됩니다. 쭉 읽어보면 이제 이거는 동성애인데 이제 폭력인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 화장실도 아니고 변소예요, 변소. 변소 뒤에서 이제 이런 폭행, 애매한 폭행이 일어나는 장면을 나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스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뛰면서. 자, 관모가 김일병을 엎드려 놓고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서투른 백정 개 잡듯 정신없이 매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비유를 좀 보시면 서투른 백정 개 잡듯 이런 이제 비유 또 요즘 여러분은 참 쓰기 힘든 그런 비유입니다. 이 시대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게 이제 생활 속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자연스럽고 그러나 김일병은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한 자세로 관모의 매를 맞고 있었다. 또 이제 상대가 계속 참으니까는 오관모는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 더 때리는데 끔찍스러운 광경이었다. 그것은 마치 김일병이 그만 굴복해주기를 관모가 애원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185쪽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매질이 계속 되는 중에 네, 김일병이 관모의 매질을 한 번도 굴복한 일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것이 더욱 관모를 약오르게 한다고 했지만 나는 당장 눈앞에 엎드려 있는 김일병의 조용한 자세를 믿을 수가 없었다. 김일병의 자세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다. 관모는 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것을 입에 물며 뻘뻘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끔찍스러운 광경이었다. 그것은 마치 김일병이 그만 굴복해주기를 관모가 애원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다 나는 마침내 이상한 것을 보았다. 내가 관모와 김일병 사이로 끼어들어 내내 그 기이한 싸움의 구경꾼이 되어버린 동기는 아마 내가 그것을 보게 된 데서부터였으리라. 이제 그것이죠. 뒤에 것인데 언제까지나 자세를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 같던 김일병이 마침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나를 올려다 보았는데 그때 나는 갑자기 호흡이 멈춰버린 것처럼 긴장이 되고 말았다. 여기 186쪽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나표도 아니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쐐기표도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직접 인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나가 주인공인가 이게 형인데 그 내용을 동생이 또 요약을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이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김일병의 눈빛에 이제 이 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거를 또 동생이 길게 또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형은 그 눈빛에 관해서 이제 상당히 길게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형의 상상력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김일병은 그 눈을 무섭게 까 뒤집으며 하는 신음과 함께 아랫몸을 옆으로 비틀었다. 관모가 울상이 되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질이 또 되게 심해지고요. 그래서 그 186쪽을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읽기가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이한 싸움이라고 이제 나도 부르게 되고 나는 다음에도 여러 번 그 기이한 싸움을 구경했다. 그때마다 나는 김일병의 파란빛이 지나가는 눈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관모의 매질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런 때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이상한 흥분과 초조감에 몸을 떨면서 더 세게 하고 관모의 매질을 재촉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걸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가 느끼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폭행에 같이 동참을 하는 거잖아요. 뭐 폭행이 아닌 다른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 두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뒤에서 몰래 지켜보면서 나 역시도 그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죄스러운 은밀한 쾌락, 기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래서 이런 장면이나 이런 감각이나 이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모던하게 읽혔고 이게 6.25를 배경으로 한 건데
50년대, 60년대 우리의 정서. 글쎄, 네. 사람 사는 건 참 다 비슷했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길티 플레저인 거죠. 이런 죄스러움. 우리가 지금 나쁜 거를 보면서 나쁜 쾌감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 또 불구하고 이제 그건 또 쾌감입니다. 그래서, 나가 직접 이 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방관, 동조,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공범이 되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이게 이제 전쟁, 우리 6.25 내전을 이제 다루는 거고, 이제 그 속에서 정말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고, 희생양도 따로 없는 이제 그런 시공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인 그런 정황을 이제 다루는 것이라,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더 센 소재를 지금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 느끼는 그 죄책감, 과연 내가 오감모의 편인가, 아니면은 그 김일병 쪽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저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저 관모 쪽에 이제 내가 있나, 아니면 또 맞으면서 저렇게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저 괴로움 속에 또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쪽에 들어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말하자면 서문에 불과해요. 진짜 본론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데,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이제 그 중공군한테 쫓기면서 위로 올라가서 그 평북에서 강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화자가 군의관이니까요. 이 부상당한 김일병을 이제 피를 이제 지혈하려고, 아무래도 그냥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지혈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상황에서 또 셋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일병은 이미 가망이 없고 엄청나게 이제 악취가 이제 풍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절은 겨울이고 엄청 춥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은 한정이 돼 있고, 보니까 아랫마을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약탈, 뭐 협박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옛날에 우리 빨치산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이런 양식을 이제 식량을 얻어오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먹을 것이 모자랄 것이 뻔하고 다 죽을 것이 이제 워낙에 이제 명백한지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이제 뻔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입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오감모가 말을 하는데, 그냥 지금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너무나도 서정적인 장면인 거예요. 굉장히 싸늘한 그런 겨울에 그 동굴 속에 이제 세 젊은이가 갇혀 있고, 한 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슬프게도 서정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그 악의 화신, 폭력의 화신인 것 같은 오감모의 한마디가 이 처절한 서정성을 더 높여줍니다. 첫눈이 오는 날이 좋겠어. 그 사이에 포성이 오면 또 생각을 달리해도 될 테니까. 첫눈이 오는 날이 좋겠어. 첫눈이 오는 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저 녀석을 처리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지금 죽이면 되지, 굳이 뭐하러 이제 첫눈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김일병의 처진데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러니까는 이 오관모가 이제 김일병한테 안 되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거시기 막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혹은 안 내주려고 이제 굉장히 버티고 이제 이런 장면도 있는데, 이런 인간사의 어떤 치사함, 더러움,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처절하게 묘사가 되고, 그거에 이제 압권인 것이 지금 현재 김일병의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화자가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말라붙은 피고름에 헝겊이 뻣뻣하게 엉겨 있었다. 194쪽인데요. 눈동자가 뜻없이 천장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김일병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라고. 그러니까 안락사에 가까운 거죠. 이런 이제 암시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인간, 악취, 그러니까 거의 시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악취를 풍기면서, 이건 말도 한마디 없고 눈동자도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의 이 김일병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저러하게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오감모의 그 추악함과 그 욕망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극악한 상황에서 우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이런 치사한 생존 본능,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마이너스 가치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싸늘한 겨울에 첫눈이 오면, 그 다음에 드디어 첫눈이 옵니다. 그렇게 이제 하얗게 내리는 눈,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루는 대조가 미학적으로 아주 큰 효과를 주는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이 되게 젊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전쟁에 불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들도 이제 몰리는 거니까 이들도 이제 그 사실은 피해자의 희생양이다라는 이제 큰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되게 안타깝게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고, 정황상 피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죽이냐예요. 근데 이제 형이 나한테 이제 했던 얘기에 의하면 동료 하나를 죽이고서야 우리는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 종합을 해봐도 김일병이 죽은 거는 맞아요. 근데 얘가 1. 자연사했다. 2. 내가 죽였다. 3. 관모가 죽였다. 이렇게 이제 셋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결말을 잘 쓰지 이제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소설을 읽는 동생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결말은 명백히 유추될 수 있었다. 형은 언젠가 자기 동료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형의 약한 신경은 관모의 행위에 대한 방관을 자신의 살인 행위로 받아들인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형은 가엾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미웠다. 언제나 만설이기만 할 뿐 한 번도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의 행동에 결과나 주워 모아다 자기 고민거리로 삼는 기막힌 인텔리였다. 등등등. 그러나 요즘 형은 그 관념 속의 행위마저도 마지막을 몹시 주저하고 있었다. 악질인 채 했을 뿐 지극히 비루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다. 영악하고 노회한 그의 양심이 그것을 용납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게 좀 필요 이상으로 긴데, 이거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조금 받쳐주셔야 되는데, 이청준도 이 썰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도 뭐 병신과 머저리는 요 정도 분량에서 요거는 우리가 참아줄 만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게 그 나약한 지식인의 어떤 초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바라보는 모습. 근데 사실 동생과 형도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형제로만 설정이 돼서 사실은 A하고 B가 되게 이제 헷갈리는 그냥 이런 그 미러 이미지로 그냥 이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인 것 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동생이 보기에는 형이 막 그다지 뭐한 죄를 저지르지도 않아 놓고서 자기는 죄를 저지른 것처럼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너가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길래 굳이 네가 그거를 동료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약간 이제 그런 안이꼰 정서도 이제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동생이 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거 이제 미필적 죄, 미필적 고의, 부작위의 죄, 이런 좀 버거운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요구되는 어떠한 정황에서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범죄나 불행이 생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컨대 저기서 물에 빠져서 누가 허우적거려요. 뭐 로프를 던져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나를 그거를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뛰어들면 그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의 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벌을 이렇게 주기가 이제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방어권이라는 거는 또 존중되어야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청준도 소설을 쭉 보면은 이런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에 예민한 작가였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었던 거는 세계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물론 이제 제일 이제 많이 갔던 작가 중에 하나고요.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이청준이 여기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형의 이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 것이지 이건 뭐야 싶어갖고 자기가 이제 결론을 써주는 거죠. 김일병을 빵 해갖고 그냥 죽이는 걸로 하는데, 형이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따로 다시 한번 씁니다. 근데 이 형이 쓴 결말이 문학적으로는 훨씬 더 더 이제 잘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요 맥락 속에서 이런 성격의 인물이라면 이런 식의 행동을 했을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도 이제 훨씬 부합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는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가?